예, 그 에즐런트 마케팅의 신승철입니다. 오늘은 그 무선통신 쪽하고 레이더 쪽 관련된 광대역 신호 분석에 대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에 TV에서 많이 보시죠? 누구나 다 LTE란 말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LTE 그러면 이제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 분만 특이하게 아는 그런 용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4G 하면서 4세대 통신으로 어느 광고든 통신사든 이렇게 LTE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협대역 쓰던 통신 방식에 비해서 LTE가 쓰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넓은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제 4G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LTE 어드밴스라고 하는 표준이 있을 텐데, 요거 이제 100메가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와이어리스 랜 쪽에서도 160메가까지 사용하는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레이더 쪽이나 이런 더 광대역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 쪽도 우리가 레졸루션을 점점 높여가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디텍팅할 수 있는 요소로 광대역을 사용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가 두 전문가를 모셨고요. 두 전문가와 함께 그 지금 보시는 그 광대역 신호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와 그 다음에 풀어야 될 숙제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에 나온 예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에즐런트 PXA라고 하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그 다음에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예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주제가 되고요. 첫 번째로는 160메가 밴드위스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쪽에서 LTE 어드밴스나 802.11ac 쪽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레이더에 관련된 하이 레졸루션을 지원한 레이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전문가 두 분을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 에즐런트의 김시혜 대리님하고 그 다음에 이여진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에즐런트 기술지원부서의 김시회입니다. 무선 통신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에즐런트 기술지원부의 이여진입니다. RF와 마이크로웨이브 부품 측정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마케팅의 신승철이었고요. 지금 비디오로 화면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에즐런트가 외모 위주로 사람을 뽑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예, 그런 말씀 저희가 간혹 듣고요. 저희가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많은 것을 겸비한 분을 모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면서 우선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무선 통신 쪽에 뭐 LTE도 있습니다만 광대역을 쓰는 거는 이제 802.11ac가 있을 텐데,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게 어떻게 발전돼서 광대역을 쓰게 되는지 김시혜 대리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그 이동통신 그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그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이라고 하는 내 손 안에 PC라고 하는 그런 기기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아마 잘 주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와이어리스 랜도 더불어서 같이 큰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 현재 마켓 상황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떤 그 피지컬 레이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아주 유연성 때문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블루투스 3.0이라든지 혹은 향후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피지컬 레이어로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요즘 뭐 가전기기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그 와이어리스 랜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그 셀룰러 망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와이어리스 랜으로 뿌려주는 그런 형태의 브릿지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지금 봤을 때 와이어리스 랜이 뭐 예전부터 뭐 A, B, 뭐 G, N 등등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면 11N이 아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많은 디바이스, 요즘 뭐 PC뿐만 아니라 많은 디바이스들에서 11N이 적용된 단말기가 현재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향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와이어리스 랜의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802.11ac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광덕의 대역폭과 그 넓은 광대역폭을 이용해서 높아진 데이터 전송률을 이용해서 좀 어떤 미디어 컨텐츠, 예를 들면 뭐 HD급의 뭐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방송이라든지 등등의 서비스를 와이어리스 랜에서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경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무선 통신 쪽에서 이제 와이어리스 랜 트렌드나 동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데이터 레이트 점점 높아지는 방향에서 같이 수반되는 것이 데이터 레이크가 동반돼서 밴드위스가 넓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런 광대역 시그널인 방금 말씀하신 11AC에 대해서 측정하는 어떤 도전이라든지 과제들 그리고 신호 분석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시혜 대리님이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예, 우선 제가 이 AC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회자님께 잠깐 뭐 질문을 드리면, 예. 혹시 그 대학생 때 샤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샤논의 법칙이요. 예. 예. 물론 분명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예, 들어는 봤을 거고. 예.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고요. 예, 역시 예, 감사합니다. 보통 샤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굳이 뭐 이론적인 내용 부분까지 뭐 깊게 들어갈 뭐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가 광대역이고 이 굳이 왜 광대역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기 위해서는 샤논의 법칙이 가장 적절한 예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샤논의 법칙을 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전송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전송률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팩터가 그 공식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는 밴드위드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SMB라고 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벨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802.11ac를 접근을 한번 해보면 지금 슬라이드를 보고 계시지만 하나는 160MHz라고 하는 기존에는 이렇게 넓은 광대역 폭이 쓰이는 경우가 극히 드문 그런 형태의 기술이 이제 채택이 됐고요. 또 하나는 256함이라고 하는 디지털 모듈레이션, 즉 변조 방식이 아주 하이 오더 모듈레이션 방식을 쓰는 그런 형태의 기술로 이제 변모가 됐습니다. 결국 타겟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이제 데이터 전송률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60메가 되는 광대역 폭을 어떻게 또 측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265캄에 어떤 그 변조가 걸린 시그널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될 때 정말 어느 만한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11AC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창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와이파이 쪽으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부분이 N 쪽이라고 하게 되면 N 쪽과 비교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AC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잘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던털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기술 구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AC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옵셔널하게 뭐 추가적으로 뭐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테이블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맨던터리 항목에서 보시면 우선 20메가 그 채널 밴드위드스와 40메가 그리고 80메가까지가 이제 맨던터리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옵셔널로 이제 160메가헤르츠 그리고 160메가헤르츠를 이제 반반 자른 겁니다. 80메가 플러스 80메가를 해서 이제 80메가 밴드와 80메가 밴드를 이제 따로 분류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옵셔널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고요. 이게 기존의 802.11n과 구분을 해보게 되면 802.11n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메가가 이제 맨던터리였고 40메가 이제 2배가 되는 40메가가 이제 옵셔널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었던 반면에 11AC 같은 경우에는 80메가까지 아주 광대역폭을 쓰게 되고 옵셔널하게 160메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다른 사용하는 뭐 서브 캐리어들 개수들도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모듈레이션 방식도 기존에는 그 802.11n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64캄까지 이제 썼었던 반면에
80.11n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로 256함까지 이제 쓰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에 대한 MCS, 즉 모듈레이션 변조와 코딩 스킴을 달리하는 그런 형식이 8가지에서 플러스 추가가 2개가 돼서 총 9가지가 이제 옵셔널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또 마이모를 또 많이 얘기하죠. 동일한 주파수 폭 내 내가 데이터 전송률을 2배 혹은 4배 혹은 8배까지 늘릴 수 있는 아주 하이오더 마이모의 그 접목이 실질적으로 11n에서도 적용이 됐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마이모 방식이 11AC에도 적용이 돼서 현재 기술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제 배경으로 데이터 레이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그 수치화 한번 해보면 일반 리즈너블한 케이스가 한 1.5기가 정도로 얘기하고요. 맥시멈 데이터 스루풋이라고 하는 게 거의 7기가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데이터 전송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전송률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정말 풀 HD급의 어떤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802.11ac에 대한 실질적인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밑에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어리스 랜은 항상 그 ISM 밴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고 기존의 11AB, GN 역시 그 ISM 밴드라고 하는 밴드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고객들이 어떤 그 요금을 내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그런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2.4기가 대역은 상당히 많은 어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보다는 5기가 대역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802.11ac에 대한 그 채널 구성이 현재 다 지금 테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IEEE 이제 스탠다드를 보시면 확인이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거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메가 혹은 40메가, 80메가, 160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대한 채널 코드가 현재 보시는 그림 형태로 160메가가 하나의 채널로 다 쓸 수도 있지만 80메가, 80메가가 구분이 돼서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형태가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5기가 대역도 현재 지금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기상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5기가 중반 대역에서 현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이어리스 랜이 지금 현재 AC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80메가, 80메가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분류해서 쓰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앞서 보신 내용은 그 이제 광대역 폭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는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256함이라고 하는 아주 하이 오더 모듈레이션을 이제 쓰는 방법이라고 모듈레이션을 쓰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샤논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밴드 폭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SNR이라고 하는 부분, 즉 시그널 투 노이즈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듈레이션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주 그 낮은 QPSK 등등 낮은 그 차항의 그런 디지털 변조 방식에 비해서 이런 고차의 변조 방식을 이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EVM이라고 하는 에러 벡터라고 하는 부분의 그 톨러런스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정확도를 가해서 변조를 해야 수신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그 데이터를 복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런 하이오더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64캄을 쓰는 방식이 한 마이너스 28dB, 이건 렐러티브 컨스텔레이션 에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의 기술 미니멈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256캄에서는 마이너스 32dB까지 한 4dB 정도가 이제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아주 정확도를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 EVM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IQ 모듈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로컬 오실레이터 자체의 페이즈 노이즈가 그 성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증폭기 자체의 비선형성이 바로 이런 EVM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잘 측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신호를 발생하는 장비라든지 혹은
시그널을 분석하는 장비가 여기에 나타나와 있는 이런 레인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장비를 쓰는 것이 또한 중요한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에즐런트 PXA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802.11AC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저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60MHz에 대한 대역폭 분석이 가능하고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802.11AC에 대한 복조를 했을 때 어떤 형태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우선 장비 자체 하드웨어는 PXA, 에즐런트에서 나오는 가장 하이엔드급 장비 PXA를 사용을 했고요. 물론 160메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이제 분석하는 툴은 에즐런트의 89601B라고 하는 그 VS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디지타이징된 데이터를 이 VSA 소프트웨어로 가져와서 이제 복조를 해내는 그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죠. 지금 제가 만든 우선 데이터 소스는 80메가짜리 이제 두 개를 사용해 총 이제 160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80메가짜리 두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복조를 해서 이제 보는 그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컨스텔레이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56함을 이제 쓰기 때문에 256개의 점들이 잘 안 보이시죠. 하지만 일일이 이제 살려보시면 그런 형태의 컨스텔레이션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스펙트럼 모양과 그에 따른 이제 결과, 그 전체적인 모듈레이션 방식과 사용하는 EVM과 각 채널별 EVM, 그리고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주파수적인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EVM 등등을 한 화면에서 그리고 두 개의 채널 동시에 이제 다 보여주는 그런 형태 그림을 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PXA와 89601B라고 하는 VSA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디버깅한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케이스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광대역 신호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요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만 특히나 요즘 많이 지금 추사가 되고 있는 OFDM이 사용이 되고 즉 멀티 캐리어를 쓰는 방식이죠. 이런 멀티 캐리어가 사용이 되면서 광대역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그 IQ 모듈레이터의 성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페이즈 노이즈라든지 아까 앞서 보셨던 앰프의 특성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요소가 이런 EVM에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광대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V넥처럼 일반적으로 V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V넥처럼 우리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양 엣지로 이렇게 서브 캐리어가 이제 가게 됨에 따라서 점차 EVM이 즉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그 광대역 주파수 어떤 그 캐리어를 측정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원인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실제로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밝혀봤을 때 IQ 타임스 Q라고 하는 부분, 즉 I와 Q 데이터가 보내지는데 그 실질적으로 IQ 데이터의 그 짝이 정확한 그 일치하는 타이밍에 보내지지 않고 서로 타이밍적으로 오차가 있어서 보내지기에 따라서 그게 프리퀀시의 양 엣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오차를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의 양 엣지에서 EVM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IQ 스큐 혹은 IQ에 대한 임밸런스 혹은 IQ 자체가 틀어지는 IQ 옵셋 등등에 대한 결과값을 이 VSA에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802.11AC와 같은 그 송신단을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디버깅 하시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툴로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802.11ac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광대역 시그널을 분석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역이 넓다 보니까 그 광대역 간의 앰프라든지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들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거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이제 광대역 이제 160메가 혹은 뭐 나중에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900메가까지 이제 아주 광대역에 대한 얘기를 뭐 레이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VSA와 그리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가지고 같이 이제 사용이 됐을 경우에 VSA 기능 자체 안에서 장비 자체의 어떤 우리가 플래트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광대역을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석하는 주파수 대역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파워적으로 디텍팅하는 게 이제 일정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캘 데이터를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장비와 VSA 소프트웨어 간에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광대역이 한데 플래트니스 특성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EVM에 있어서의 잘못된 디버깅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런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광대역 부분에 있어서 요즘 DPD가 또 한참 지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앰프 설계에 있어서 그 선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존에 이제 그 아날로그 형태의 그 프램프, 그 앰프의 이제 설계가 아닌 디지털로의 앰프 설계를 이제 통해서 그 앰프 자체의 성형성을 이제 선형 구간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이제 DPD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목적이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앰프의 즉 DPD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앰프의 성능을 검증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의 점유 대역폭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은 더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실질적으로 테스트 이제 케이스가 많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라도 광대역 대역폭에 있어서의 그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중간에 지금 사실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받았던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경품을 좀 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방송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채팅창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 한 권을 갖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 하나 내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시혜 대리께서 샤논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데이터 렛이 높아지려면은 시그널 파워가 세거나 또는 어떤 요소가 넓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어떤 요소가 무엇일까요? 답을 주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기 전에 바로 김우영 씨께서 대역폭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답이고요. 제가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많으니까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솔루션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 네. 예, 그래서 802.11ac에 대한 앞서 보셨던 그런 기존 11n과의 이제 달라지는 점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하시거나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고 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선 분석 쪽에 대한 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89600 VSA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89601B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현재 올 초에 이제 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이런 지금 VS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이 옵션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쪽도 즉 에즐런트에서는 시그널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그 시그널 발생 쪽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02.11ac에 대한 이제 그 시그널 발생이 이제 가능하고요. 저희 시그널 스튜디오를 가지고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뭐 80메가가 됐든 혹은 160메가가 됐든 시그널 스튜디오를 가지고 다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LTE의 다음 버전이죠. LTE 어드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TE 어드밴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최대 100메가 밴드위스까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LTE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는 IMT 어드밴스에서 지정하는 4G 기준에 그 맞는 거는 아니고 LTE 어드밴스가 돼야 우리가 진정한 4G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시 높아지니까 결국 얘도 밴드위스가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LTE 어드밴스에서의 신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김시혜 대리님. 네. LTE 어드밴스 기존 그 LTE와 요즘 LTE 어드밴스드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마치 지금 현재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 LTE 어드밴스인 것처럼 또 오해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LTE 어드밴스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4G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4G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4G를 실현시키는 기술로 LTE 어드밴스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 LTE와는 약간 좀 다른데 그 다른 면이 지금 현재 어떤 면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6개의 채널 주파수 밴드 폭이 있어서 1.4메가부터 20메가까지가 있었지만 그 한정된 폭만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5개까지 즉 20메가짜리를 만약에 5개까지를 쓰게 되면 100메가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100메가 밴드위드스를 커버를 해서 데이터 전송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널 밴드위드스보다 그 캐리 어그레이션을 한 것만큼의 이론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보셨던 802.11ac와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업링크 쪽으로 뭐 멀티플 액세스가 해서 뭐 데이터와 컨트롤 채널이 뭐 동시에 쓰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뭐 클러스터드 SCFDM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기존의 LTE 방식이 업링크 쪽으로 즉 단말기가 기지국 쪽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 정보와 컨트롤 정보는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보내는 것이 기존에 이제 불가능했었지만 이제 그 LTE 이제 어드밴스드에서는 그게 이제 동시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성이 이제 바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마이모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이오더 마이모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즉 8x8까지 적용이 돼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거나 혹은 받거나 하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LTE 어드밴스드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5개까지 가능하다라고 5개의 캐리어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LTE 어드밴스드는 어떻게 적용해서 캐리어를 연속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20메가짜리를 5개를 쓰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일 위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5개를 연속적으로 5개를 다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캐리어를 이제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얘기해서 5개를 다 쓰면 당연히 100메가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밴드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다른 쪽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두 케이스처럼 어떤 캐리어와 어떤 캐리어를 연속해서 쓰지 않고 분리해서 쓰는 그런 케이스도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특정 밴드 내에서 이렇게 캐리어를 분리하는 거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밴드마저도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고 밴드도 이제 그 다른 밴드로 특정 밴드를 쓰다면 그 다음 밴드에 어떤 캐리어를 할당하는 즉 밴드 간
분리를 해놓는 그런 형태의 캐리어 구성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구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아주 수많은 케이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캐리어 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펙에서는 스터디 아이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케이스가 총 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특정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LT 어드밴스드에 먼저 이제 접목이 돼서 사용될 그런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G를 말씀을 드렸는데, 4G는 그 IMT 어드밴스드에서 얘기하는, IMT 어드밴스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국제 표준을 정하는 그런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상위 그런 단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IMT 어드밴스드 ITU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IMT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4G에 대한 그 미니멈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놨는데, 거기 적용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100메가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의 좀 이격이 있긴 합니다. 우선 LT 어드밴스드에서는 우선 100메가까지라고 우선 다 규정은 되어 있지만, 우선 IMT 어드밴스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즉 ITU에서 규정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4G에서는 우선 40메가 정도 대역폭을 가지고 하이오더 마이모 기술을 써서 1GBps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타겟을 달성을 우선 하는 형태로 먼저 우선 페이지가 갈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이제 어드밴스가 되는 부분은 이제 100메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 어드밴스드는 지금 표준화 규격이 릴리즈 10을 보시면, 이제 3GPP 릴리즈 10을 보시면 여러 구성 형태로 실질적으로 규격화 작업이 커머셜 버전이 현재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런 커머셜 버전을 보면 단말기가 다운링크 쪽으로, 즉 기지국으로부터 단말기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전송률, 그리고 사용하는 캐리어, 말씀드렸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 단말기 카테고리별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링크 쪽 카테고리 6, 카테고리 7, 카테고리 8, 업링크 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매칭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어떤 캐리어 어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마이모를 기술을 써서 맥시멈 스루풋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내는지가 다 테이블링이 되어 있고, 이 카테고리에 맞는 단말기들이 이제 하나씩 출시가 될 그런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802.11NAC에 대한 테스트도 저희 VSA 소프트웨어와 PXA, 160메가가 지원이 되는 PXA를 가지고 이제 분석했듯이 동일한 형태도 ELT 어드밴스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구성으로 100메가까지 어떤 이제 캐리어 조합이 됐든지 각각의 캐리어에 대해서 EVM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앰프 쪽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풀 밴드위드스가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PXA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통신 쪽에서 160메가까지 PXA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대역 측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레이더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는 분위기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에즐런트의 PXA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지원하는 최대 밴드위스가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예, 많은 분 주시는데요. 이제 지금 쭉 올라가서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위에 세 분 저희가 선정된 분께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60메가까지 PXA, 에즐런트 PXA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레이더라든지 기타 다른 통신 방식에서는 160메가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서 우리가 레이더를 또 하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해 주실 분은 저 에즐런트의 이여진 과장님이신데요. 이여진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F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신 레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대역에 쓰이는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이동통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쓰이고 있는 거죠. 이여진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예, 이 160메가 이상 되는 밴드위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있고 또 예를 좀 몇 가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PX의 단독으로 160MHz 밴드위스까지 분석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중간중간에 김시혜 대리님께서 그 이상 되는 밴드위스를 커버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은 됐었고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긴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좀 더 분해능이 좋은 레이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점점 레이더 시스템의 분해능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분해능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자동차 레이더 관련해서도 차량의 위치라든가 방향, 거리 같은 부분이 정확하게 분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경이 돼버리니까요. 점차 레이더 시스템에서 분해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분해능이 밴드위스가 넓어지는 것도 넓어지는 거고 주파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그 파장이 짧아지게 됨으로써 안테나에 설계할 수 있는 안테나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밴드위스도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레인지 레졸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레이더 테스트 시스템에서요. 레인지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개선하려면 밴드위스와 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밴드위스가 점차 필요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넓은 밴드위스의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상용화된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십 기가헤르츠를 커버하는 아주 고가의 오실로스코프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고객분들이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시스템을 구현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런 넓은 밴드위스에서 아주 플랫하고 앰플리튜드나 페이지의 디스토션 같은 게 없이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 적절한 예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독일의 항공우주연구소 DLR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소는 지상 지형도나 환경 모니터링 분야 등에 사용하는 SA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 비행정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DLR이 가지고 있는 DO228-220이라는 비행정인데요. 이 비행정에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여계를 커버하는 레이더 여러 개를 각각의 위치에 위치시켜서 거기서 특정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그림을 지상 지형도를 그린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됩니다. 아주 선명하게 측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FOSA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DLR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ESA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 유저들이 아주 두 가지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여러 파장과 폴라리제이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더 좋은 분해능이 되는데요. 그 더 좋은 분해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FOSA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고 이 여러 주파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해능과 그러면 밴드위스가 정확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실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X밴드의 9.6GHz 신호를 이용하고 있고 밴드위스는 800MHz예요. 근데 제가 전장에서 잠깐 설명을 놓쳤는데 이 아까 연구한 그
F사 시스템이 지금부터 5년 전인 이제 2006년도에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커스터마이즈된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했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밴드위스가 거의 1GHz에 달하는 신호를 분석하려면 굉장히 큰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거나 커스터마이즈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들었겠죠. 이때 이제 분해능을 보시면 레인지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 0.3m, 아지무스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 0.2m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좋아진 건지를 파악하시려면 P밴드의 레졸루션하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P밴드의 밴드위스가 100메가, 레인지 레졸루션이 2.25m, 그 다음에 아지무스 레졸루션이 1.5m죠. 지금 정확히 8배의 밴드위스가 넓어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8배의 레졸루션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밴드위스 폭이 넓은 신호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쪽 GLR 엔지니어 분들은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PXA와 이게 PXA고요. 오실로스코프에 VSA를 설치한 거를 동시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최대 900MHz까지 밴드 대역을 갖는 신호까지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PXA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수십 기가헤르츠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단독 사용으로. 그다음에 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실로스코프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기서는 PXA를 다운 컨버터로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낮은 주파수 대역의 IF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의 성능 자체가 밴드위스 900메가에 2.5기가 오실로스코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코스트가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스펙트럼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스칼라 성분 정도만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VSA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페이즈와 같은 주파수 성분은 물론이고요. 페이즈와 같은 벡터 성분까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모듈레이션 된 신호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중으로 넘어가서요. PXA 그래서 셋업을 잠깐 살펴보면요.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레이더의 송신기 출력을 PXA의 인풋단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신호가 다운 컨버팅 돼서 뒷면에 있는 IF 아웃풋 포트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단을 오실로스코프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이 시스템을 이제 직접 구현을 하시게 되면 밴드 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플래트니스를 그 안에서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측정 결과를 분석할 때 이 컨버터에 대한 특성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정하는 작업도 쉽지가 않고요. 근데 PXA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VSA에서 측정된 화면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신호를 임의로 만들어서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제 PXA와 VSA로 측정을 한 화면인데요. 이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밴드위스가 정확히 900MHz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스팬 900MHz에서 지금 스펙트럼 신호를 분석하는 걸 볼 수 있고 굉장히 플랫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시간축에서 신호의 파워를 측정한 거고요.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 측정된 신호1에 대해서 좀 특성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10GHz고요. 리니어 FM 첩 신호이고요. 그 다음에 펄스 레이더 신호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 신호를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파워를 보시면 이게 이제 펄스의 인벨로프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이 상단에는 시간축에서의 페이즈 변화를 측정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시간에 따른 주파수에
주파수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레이더, 사 시스템을 비롯한 레이더 시스템에서는 리니어 FM 첩신호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리니어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리니어리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 쌀을 비롯한 레이더 측정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900메가대역의 레이더 측정에 대한 예제를 들어 보여주시면서 그다음에 측정한 실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대충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대역 분석이라는 게 실제는 우리가 그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역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플래티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확하게 보정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추세는 점점 광대역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실제로 이제 이런 광대역 측정과 분석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개발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이더 쪽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좀 정리를 오늘 좀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나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김시혜 대리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정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160메가와 그리고 900메가 어떤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 어플에 대한 간단한 컨셉 정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60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제가 802.11ac와 그리고 그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사용했던 PXA 장비와 89601AB라고 하는 VSA 소프트를 써서 어떻게 분석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이제 발생하는 시그널 소스 쪽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00메가 대역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PXA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운 컨버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PXA 그 IF 900메가 밴드를 지원하는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가의 오실로스코프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 하에서의 이제 분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PXA라고 하는 장비가 어떤 상을 받았다면서요? 예.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2011년에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라는 거를 저희가 포스트 설리반이라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XA 장비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이제 이 장비는 하이 퍼포먼스 장비로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광대역 통신에 대한 분석 뿐만이 아니라 업계 최초로 160메가의 밴드위스의 디모듈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900메가 밴드위스의 IF 대역을 지원한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에즐런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외 또는 외부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함께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질문을 좀 받을 텐데요. 우선 이제 질문을 채팅을 통해서 주시면서 지금 같이 설문서를 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문서를 작성해 주신 분께 저희가 추첨을 해서 경품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품들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작성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설문서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선 뭐 계측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PXA의 레졸루션 밴드위스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시혜 대님 혹시 대답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장비 PXA라고 하는 장비 자체에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PXA는 저희 에즐런트에서 나오는 이제 다양한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군이 이제 X 시리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 4가지 이제 제품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장비가 가지는 이제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PXA는 가장 하이엔드급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이제 속하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우선 질문 주셨던 그 레졸루션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 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우선 레졸루션 밴드위스면 그 뭐 당연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좋은 장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PXA는 1Hz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추가해서 PXA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장비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XA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대한 어떤 스펙, 뭐 퍼포먼스를 얘기할 때 보통 가장 많이 얘기하는 한 3-4가지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스펙트럼이 가지는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 레인지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파워를 측정할 때 그 파워 측정의 정확도는 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가질 수 있는 확장성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PXA라고 하는 장비는 주파수 레인지는 우선 박스 단독으로 봤을 때는 주파수가 50GHz까지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요. 외부 이제 익스터널 믹서를 써서 더 높은 주파수를 이제 또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익스터널 믹서를 이제 쓰게 되면 325GHz까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또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컨 오더 혹은 서드 오더를 기준을 가지고 많이 스펙을 얘기하는데, 서드 오더 기준으로 115dB를 이제 가지는 아주 와이드한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자체가 내는 장비의 노이즈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크리티컬하게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이 PXA는 지금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일반적인 그 서멀 노이즈에 가까운 마이너스 172dBm까지 헤르츠당 파워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제 스펙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저희 스펙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뭐 장비 자체가 뭐 멀티 포맷이라든지 혹은 아날로그 IQ를 받을 수가 있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디지털 쪽, 뭐 이동통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여러 뭐 레이더 쪽, 뭐 군 쪽이라든지 등등에 아주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우영 씨께서 그 PXA의 모델명이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N9030A 맞습니다. N9030A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질문 내용 중에서 그 PXA 관심 많으시네요. 예, 160메가 밴드위스의 분석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옵션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PXA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고객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PXA는 기존 지금 현재 만약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PXA 이제 옵션 사양에 따라서 이게 메저먼트 밴드위드스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 PXA가 만약에 최대 맥시멈 밴드위드스가 140MHz 분석이 이제 Q1X라고 하는 옵션 네임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했었고요. 이 솔루션을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60메가까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140메가가 아닌 그 이하의 뭐 40메가 혹은 10메가 정도의 메저먼트 밴드위드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PXA를 사용하시는 지금 유저라면 그 하드웨어 옵션과 이제 소프트웨어 옵션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 역시 160메가 밴드위드스 기능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신 질문 중에서 802.11Ac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주파수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김시혜 대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무선통신 쪽에 관심 많으시죠? 무선통신 쪽의 이 분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선 앞쪽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우선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한 6페이지, 7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802.11ac의 채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ISM 밴드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밴드 중에서도 2.4기가 아닌 이제 5기가 대역, 즉 6기가 이하의 5기가 대역에 대한 그 채널별 이제 그 채널 구분이 다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미 쓰고 있는 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별해서 각 나라에서 이번 11AC에 대한 채널이 실질적으로 이제 할당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5기가대, 이제 5.1기가부터 5.8기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기가대 ISM 밴드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광대역, 160메가 이상 대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래서 아까 저희 이효진 과장께서 900메가대까지 지원하는 거는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밴드위스 사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걸 커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이효진 과장님. 네, 일단 160MHz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외부 익스터널 IF 아웃풋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500MHz 밴드위스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 2배에 해당하는 1기가까지 커버하는 주파수만 허용이 되면 되고요. 900메가까지 풀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2.5기가 이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 같은 질문 비슷한 건데요. 900메가대 아까 IF 포트를 지원하는데 이게 PXA에서 어떤 기본 사양인지 아니면 다른 옵션이나 외부 장치가 필요한 건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효진 과장님 같이 좀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PXA 뒷면에는 이제 옥스 IF 아웃풋 포트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옵션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출력되는 신호의 특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CR32라는 옵션이 있고 그걸 추가하시게 되면 세컨 IF 아웃풋 신호를 이제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프리셀렉터를 바이패스 시키는 MPB라는 옵션을 같이 추가를 해주셔야 광대역의 밴드위스 신호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철우님하고 허남성님이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PXA와 89600 VSA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김시혜 대리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VSA는 아까 제가 슬라이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장비 자체 하드웨어에서 하는 역할과 VSA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역할이 우선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PXA 하드웨어에서는 우선 RF로 시그널을 받아서 그를 적절한 분석하기 적절한 IF로 다운 컨버팅을 하게 되죠. 다운 컨버팅을 한 그 IF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이제 디지타이징까지 하는 것은 이제 장비에서 이제 맡는 역할이고요. 그 디지타이징된 데이터 자체를 이제 VSA 소프트웨어로 이제 옮겨서 그 자체를 이제 변복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89601B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VSA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즐런트 장비라면 보통 내부적으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내부의 그 VSA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내부 퍼스널러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변복조 분석까지 다 하는 소프트웨어가 임베디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VSA처럼 따로 PC에 설치를 한다거나 혹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윈도우 베이스라고 하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내부에 깔아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VS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SA가 현재 지금 많은 유저분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VSA 굳이 내부 아까 말씀드렸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아닌 VSA를 따로 쓰는 이유는 이 VSA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 중에 특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로직 애널라이저 등등의 다른 장비와 연동이 같이 되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RF 혹은 IF 혹은 디지털 아날로그가 됐든 디지털 디지털 신호가 됐든 어떤 형태든 내가 사용하는 그 장비에 따라서
그 VSA는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 때문에 이 VSA를 실질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 저희가 이렇게 질문 채택된 분들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계속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그 정상문님께서 X 시리즈 스펙트럼 라인업 교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저가 플랫폼으로 관련 제품이 나온 게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PXA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다른 라인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네, 김시대. 네. 우선 그 PXA 아까 모델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N9030A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모델 넘버 하나 차이로 인해서 장비 퍼포먼스가 바뀌고 장비의 사양이 바뀌고 장비의 그 가격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시리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네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N9030A, N9020A, N9010A 그리고 마지막으로 N9000A 하고 이제 총 네 가지 제품군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윈도우 베이스라고 하는 그 동일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용하는 펌웨어도 다 동일한 펌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UI라고 하는 부분은 다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능 확장이라든지 어떤 주파수 레인지, 장비 자체가 가지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리즈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그 X 시리즈 스펙트럼 자체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거를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좀 추가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그 레커멘드 해드리는 거는 우선 가격적인 부분과 우선 그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그 PXA만이 가지는 그리고 또 하위 다른 부분이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다 분류가 돼 있어서 그걸 이제 테이블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요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이제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걸로 저희 그 영업 사원이라든지 혹은 저 같은 기술 지원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에 대한 그 상담과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실제로 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도 희망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 드려서 궁금한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더 받아보고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성우님께서는 PXA를 사용하면 나머지 제품군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방금 대답하신 그 대답에 포함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양한 스펙트럼 종류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과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PSA, 그러니까 PXA가 아니라 그전 PSA라고 하는 에즐런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SA 사용자들도 이 160메가나 900메가의 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효진 과장님께서 답변 될까요? 네. 기존의 PSA의 external 이제 IF 출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런 MPB라는 프리셀렉터 바이패스 옵션이 없으시다면 그 부분을 추가하시고 이제 IF 포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최대 240MHz 범위까지 밴드위스를 가진 신호까지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PXA처럼 900MHz까지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기 IF뿐만 아니라 RF로 받는 게 주파수 대역 이제 PXA는 이제 160메가가 되는 반면에 P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메가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어떤 뭐 적절한 뭐 어떤 쪽으로 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PXA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에즐런트는 이제 기존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스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기존 장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종민님께서 이제 질문 채택이 안 되면은 답변을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질문하신 거는 다 로깅 해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한된 시간이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족치 못하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 드렸는데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즐런트에서 광대역 시그널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무선통신 쪽하고 레이더 쪽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에즐런트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시는 차세대 통신이라든지 첨단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